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직 3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30대 후반에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어떻게 엮여도 이렇게 지독하게 엮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얘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범인이었다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쟤도 범인이었던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반전의 반전인지, 또 범인은 왜 나오는 건지 궁금하시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순서가 헷갈릴 만큼 복잡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랑 저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우리 오빠가 결혼을 조금 일찍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오빠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만난 2살 연상의 여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 오빠 나이 31살에 33살인 새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꼰대인 줄은 말입니다. 좋게 말해서 꼰대인 거지. 사실 꼰대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면도 있었어요. 그냥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단 한 번도 저와 오빠를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우리 엄마였는데 며느리한테는 확실히 다른 생각이 들긴 하나 봐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쿨하고 친구 같은 엄마였는데 새언니에게는 어마무시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이지 않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새언니가 불쌍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니, 얘, 너는 어쩜 그렇게 전화 한 통이 없니? 아니, 물론 우리 아들이 일을 하는 걸 봐서 잘 알고 있기 하다만, 그래도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전화할 틈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래도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어떻게 매번 짬이 날 때마다 전화를 드릴 수 있겠어요? 눈치도 보이고요. 짬이 있을 시간도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24시간 전 세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건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출근을 해서 전화를 드려요?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더더욱 이상하다. 남들은 잘만 하던데 왜 우리 며느리는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만 할까? 혹시 우리 며느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아유, 어머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이 일을 이만큼 번듯하게 키워주셨는데. 그치? 맞지? 아이,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 안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보다 2살 연상이라 노산이 될까봐 걱정인데. 그리고 말이야, 나도 늙어서 하루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 이 말이야. 너네 맞벌이 부부라서 손주 생기면 나한테 맡길 거 아니니? 우리 며느리는 친정도 없잖아. 저는 정말 우리 엄마가 미친 줄 알았어요. 새언니는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털어놓았던 사실이었고 부모님에게 받은 정이 없어서 시부모님이 생긴다면 정말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성품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착한지 제 생일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굳이 챙길 필요 없다고 해도 꼭 미역국을 끓여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착한 새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제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도 우리 엄마 변함없이 새언니만 보면 트집을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데 우리 오빠가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을 할 정도까지 몰아붙였죠. 우리 엄마 새언니한테 손주 타령해가면서 아들 낳아와라, 아들을 낳아야 한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일은 지 혼자 다 하는 거냐고 안부 전화 한 통이 없다, 주말에 산책이라도 나가자는 말도 없다 하면서 자기는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거라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제가 진짜 그 꼴을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도 딸이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으면서 시집살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그러는 걸까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봤자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놀러온 오빠 부부를 붙잡고서는 손주 타령을 하면서 새언니의 속을 박박 긁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아니, 너네는 언제 아이를 가질 거야? 노산이라니까, 노산. 결혼한 지 4년이나 지났다. 며느라가 네 나이가 몇이니? 벌써 37이야. 그 나이 먹었으면 이제는 노산이라고. 그러다가 잘못된 아이라도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아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집에 오기가 싫어.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뭘 잘못했는데? 능력 좋아, 얼굴 이뻐. 내가 몇 개월을 쫓아다녀서 겨우겨우 만난 여자야. 엄마가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도 되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오늘 정말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온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뚝 사라지네.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 정도 잔소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예, 네가 말해봐라. 내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니? 아니요, 어머님. 전 그냥... 아이고, 답답해라. 이거 봐라. 자기 의견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주제. 그래서 오늘 무슨 할 말이 있는 건데? 저희 아이 가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손주 가졌다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시간 내서 찾아온 건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니까 더 이상은 찾아오고 싶지가 않네요. 어머야,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잘했다. 아들이라지? 그 아들 아니면 소용없다. 내가 아들 키워봐서 아는데. 엄마, 그만 좀 해. 아들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나는 뭐 그럼 애물단지라는 이야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냐? 우리 딸도 물론 예쁘고 소중하지. 그런데 새언니한테는 왜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래? 엄마 진짜 이 업보 그대로 돌려받는다. 엄마가 지금 새언니한테 괜히 트집 잡는 거 그거 전부 질투심이야. 질투심이라고. 아들을 다른 여자한테 빼앗겼다는 질투심. 아이고, 징그러워라. 어떻게 다 큰 아들 빼앗겼다고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굴어? 그렇게 제가 한마디 쏘아붙이니까 엄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제가 전곡을 찌른 탓이었겠죠. 그렇게 한번 속을 들쑤시고 난 데다가 새언니가 임신까지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엄마의 잔소리가 확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은근히 나오는 시집살이에 저는 혀를 끌끌 찼죠. 새언니는 너무 착해서 싫단 소리 한 번을 못했고 임신을 한 새언니에게 일이라도 시킬라 치면 저와 오빠가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하면서 엄마의 속을 더 뒤집어 놨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엄마가 제발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 많았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길래 저도 34살의 나이에 더 늦을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아주 잘못한 거였죠. 남편에게는 누나만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첫째 시매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사업을 말아먹는 바람에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첫째 시매부가 노가다를 뛰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신우네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둘째 시매부가 지방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대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도 조금 외곽인 지역이라 교육 환경이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둘째 신우한테는 아이가 둘 있었는데 돌 때 한글을 뗐다나 뭐라나. 둘 다 엄청나게 똑똑해서 둘째 신우 입버릇이 매번 서울에 가서 애를 키우고 싶다. 우리 애들 공부 제대로 시키고 싶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시매부의 일이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저렴해서 따로 집을 구해 애들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셋째 신우야말로 진짜 대박인데 애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고 시댁에서 아이 셋과 함께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 남편의 주머니 사정은 늘 빈곤했죠. 조카들 선물 사주고 간식 사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들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이 조금 답이 없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었고 또 다른 가족들에게서 저를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신우가 셋이던 시부모님이 어떻던 아무 걱정과 고민 없이 남편만 믿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제 편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예, 애 언제 낳을 거니? 우리 집안의 아들 씨가 말랐다. 너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니? 어쩜 그렇게 다들 줄줄이 딸만 낳는 건지. 아유, 우리 집안 기둥이 아들을 떡하니 낳아야 하는데 말이야. 아들, 무조건 아들이다. 저는 우리 엄마가 새언니에게 지은 죄를 고스란히 제가 물려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에 아들이라고는 우리 남편 하나가 끝이었어요. 신우가 셋이나 있었고 시조카가 총 6명이나 있었지만 아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대를 이어야 한다고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성별을 알려주는 날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떡하니 아들이라지 뭡니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언니한테 잔소리하는 걸 보면서 지냈으니까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상 제 일로 닥치니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 배움이 짧은 편이시라 그런 건지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말을 뱉으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성별이 밝혀지는 날 당장 시댁에 오라고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당당하게 한달음에 달려갔죠. 딸이었으면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머님, 저 오늘 성별 확인하고 왔는데 파란 옷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래요, 아들. 아이고, 그게 진짜냐?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에도 남자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퍼지겠구나. 역시 집안에는 단단한 기둥이 하나 있어야지. 아, 너도 천만 다행인 줄 알아라. 네가 이번에 딸 가졌다고 했으면 내가 당장 내쫓았을 거야. 아들 가질 수 있는 새며느리 들였을 거다. 알겠냐? 그러니 네 뱃속에 애한테 고맙다고 해라. 면전에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거기다가 성별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이겠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따지고 들자면 남편이 노력해서 정해야 하는 거지. 제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실실쳐 웃고나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조금 실망을 했죠. 결혼 전에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너무 방관하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안 쫓겨난 거다. 아들 아니었으면 너는 진즉에 갈아치울 며느리였다 하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 들어야지. 얼굴 마주칠 때마다 들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임신 6개월째도 입덧이 줄어들지 않아서 힘든 와중에 친정집에 놀러를 갔는데 새언니가 또 구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 애 키운다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내가 친구들 만날 때 며느리 자랑 좀 하게 투자 분석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아, 어디에다가 주식을 넣어야 돈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잖아. 어머님, 주식이라는 게 매일같이 변동이 되는 것인데 저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건 제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됐다. 쓸모가 없어 아주. 며느리가 되어서는 시엄마 길을 살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야. 순간 우리 엄마의 얼굴이랑 시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PTSD라는 게 훅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진짜 부들부들 온 몸이 떨리면서 우리 엄마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큰 실망감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사자우를 내뱉듯이 소리를 꽥 질렀어요.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여자 아니야? 엄마는 며느리 아니냐고. 엄마가 하도 새언니를 괴롭혀서 내가 그 업보를 돌려받나 보다. 우리 시댁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들 안 낳았으면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웠을 거래. 뭐라고? 아니 그 인간들 미친 거 아니냐? 엄마가 새언니한테 하는 말이랑 뭐가 달라? 엄마가 하도 새언니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거울 치료하라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 엄마가 작작해야 나도 어디 가서 구박 안 받을 거 아니야. 엄마는 새언니 구박을 그렇게 하고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제가 거의 울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새언니의 가슴을 울린 건지 새언니도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자기만 나쁜 년 만드는 거냐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가 새언니 끌어안고 울었죠. 언니 힘들었죠 하면서 우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시집살이 당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엄마까지도 숙연해졌나 봐요. 갑자기 엄마가 새언니 앞에서 무릎을 슬쩍 꿇으면서 주저앉아 우는 새언니를 안아주더니만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책이다 주책이야. 우리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 내가 미쳤지. 우리 딸이 시집살이 당해서 힘들다고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겠다. 아이고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가관이긴 했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해가 안 가긴 했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의 마음들을 어찌 이해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새 여자의 관계는 이상하리만큼 친밀해졌습니다. 서로 속을 까놓게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언니도 이제는 우리 엄마의 부당한 말에 참지 않았고 엄마는 말을 할 때마다 새언니의 기분을 살피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어요. 새언니가 저에게 슬쩍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저희 엄마와도 이제는 허울 없이 잘 지낸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반성 많이 하신 건지 그날 이후로 새언니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먹을 것도 먼저 챙겨주고 새언니랑 둘이 비밀 이야기도 하고 아들 흉도 보고요. 오죽하면 우리 오빠가 엄마가 바뀐 건 아니냐고 다른 사람 같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집안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에게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오빠네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6명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슬쩍 운을 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들어서 말입니다. 혹시 저쪽 충청도에 있는 땅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유, 땅이요? 아니요, 저희는 땅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이고 사돈, 그 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나라에 땅은 딱 정해져 있고 점점 다른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희속성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아무한테나 알려드리는 정보가 아닌데. 그렇게 운을 뗀 시아버지께서는 충청도에 정말 좋은 땅이 있다고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충청도면 서울에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개발도 꽤 된 곳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번 더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시아버지가 잘 안다는 땅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받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전부 다 털어서 땅을 매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사기였던 거예요. 처음에 말을 했던 땅이랑은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땅이었고 더 절망적인 것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산 것도 모자라 황무지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여준 토지와 아예 다른 이사기가 100% 맞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아버지라서 당장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냥 풀이무성한 그 땅을 구경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땅 사기 맞으셨다고요.
그 땅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개발도 안 되는 황무지 땅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땅 정보를 많이 한다던 사람 진짜로 아는 거 맞아요? 사기꾼 소개시켜 주신 건 아니고요. 아니, 나라고 알았겠냐? 좋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줄 알았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서 다행이지. 나도 당할 뻔했어. 아니, 아버님이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아버님도 사기를 당할 뻔했다뇨. 나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저 어디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야. 나도 몰라. 내가 사기쳤어?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따지고 그래? 시부모님께 따지고 들었지만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그 사기꾼을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도 부동산 카페도 뒤지고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좁은 나라에 무슨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답니까? 너도 나도 투자 사기에 땅 사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경찰에 신고도 하셨지만 이미 날아버린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을 썼는지 진짜 본인 계좌를 들고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손을 놓아야 했죠. 더 큰 문제는 노후 자금을 전부 털어서 투자를 하셨던 거라 당장 퇴직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막막해지신 거죠.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연세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그래도 임금이 넉넉치 않아서 생활이 힘들자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버셔야 했어요. 오빠와 새언니가 돈을 잘 벌긴 했지만 새언니는 아이를 키우느라 퇴사를 한 상태였고 오빠가 혼자 벌어서 아파트 대출금 갚고 생활비 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느라 무척이나 힘들어했죠. 저 또한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저희 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크게 용돈을 드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저희는 용돈을 드리면 시댁까지 함께 챙겨드려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 땅이 어찌됐든 사기를 맞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시부모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난리를 쳤죠. 여보, 너무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남일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지. 아버님께서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아니지. 아버님이 소개를 시켜주신 사람인 거잖아. 그러면 아버님도 뭔가 그 사기꾼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빠가 사기쳤어? 아니잖아. 우리 아빠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나라고 안 답답해? 나도 장인어른 보는 거 눈치 보일 정도로 좀 그래. 그럼 뭐해? 아버님한테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데. 당신이 나서서 아버님한테 그 사기꾼 잡는 것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지. 누가 보면 아주 공범 취급하는 것 같다. 우리 아빠도 건너 건너 소개받은 사람이고 장인어른한테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투자해서 돈 좀 불려보라고 좋은 마음에서 하신 거라고 했어. 일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부모님도 눈치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눈치만 보면 뭐 하냐고. 정작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우리 아빠 경비일하고 우리 엄마 지금 건물 청소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몰라? 그래서 내가 용돈도 챙겨드리고 하잖아. 그러면 형님네는 뭐 하는데? 형님네는 우리보다 돈도 훨씬 많고 좋은 집 살고 계시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그걸 왜 또 우리 오빠를 걸고 넘어져? 우리 오빠가 우리보다 용돈을 드려도 더 드리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끽해봐야 매달 얼마나 드린다고. 시댁에도 똑같이 드려야 한다고 해서 매달 30만 원밖에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걸로 생색이라도 내겠다는 거야? 남편이랑 저랑은 대판 싸우고 말았죠. 남편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투자를 한 건 너희들인데 왜 우리한테 난리야? 하는 꼰세였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했지만 사돈이니까 적어도 사기는 아니겠지 싶어서 믿고 투자를 했었던 것인데 이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어떻게든 살아야 했는걸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인가 봅니다. 그 고생을 한 지 몇 년이 지나서였어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린벨트 지역이 대거로 풀린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의 땅이 있는 그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뉴스에서 지역 이름이 떡하니 나오자마자 소리를 꽥 지르고야 말았어요. 드디어 몇 년간의 고생이 끝이 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어렵사리 벌어온 돈으로 혹시 모를 노후 자금을 저축하고 생활비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팠는데 그 묵은 체증이 전부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댁도 전해 들었겠지요. 그린벨트 지역이 풀리면 그 자리에 대거로 큰 회사들이 뭘 하나 지으려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땅값이 자연스럽게 팍팍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도 몰리게 되면서 지역 경제까지 살살 풀린다고 엄청난 노다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사돈 걱정 다 덜으셨겠네. 그게 얼마나 비싼 땅이 되었겠어. 이게 다 누구 덕분인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게 설마 아버님 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버님, 저희가 그 땅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게 뭐 얼마짜리가 되던지 간에 우리 덕분에 큰 돈 만지게 된 것은 많은 말 아니냐? 아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땅을 살 생각이나 하셨겠어? 그동안 그 사기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걸로 치면요. 그 땅 없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걸요? 하이 참, 그 돈을 아직 못 만져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그 땅이 개발이 되면 아주 그냥 수억이 뭐냐, 수십억이 굴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아이, 그래서 혹시 뭐 사돈이 별말은 없으시든 우리한테 고마워서 감사 표시라도 해주실 법한데. 아버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 시세보다 몇 배는 비싸게 사기 맞아서 산 땅에다가 그동안 물었던 세금들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입맛을 쩝 다시셨어요.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해 보이던지 저는 늙어도 절대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쪽 저쪽에서 그 땅을 가진 걸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고 저희 부모님께 모르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땅을 누가 가지게 되었는지 정보 같은 게 다 뜨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직 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토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콩고물을 바라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도 괜히 이런저런 말 전하지 말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러다가 그 땅을 또 사기라도 맞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저나 남편에게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솔직한 말로 저나 오빠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그 땅을 사기 맞았을 때 남편이 보여준 태도만 봐도 딱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근거렸나 봐요. 그 땅이 팔렸고 그 보상 금액을 나눠주시진 않을까 우리도 부자 되는 건 아니냐고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철없다는 생각을 했죠. 어머, 당신이 왜 이렇게 신이 나서 난리야? 나도 가만히 있는데 설레발치지 마. 그럴수록 실망감만 커지는 법이니까.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그 땅 가진 사람들은 그 땅 팔으라고 이쪽 저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정보가 남들보다 빠르다고 하던데. 아니, 이미 파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한 5억이라도 떼어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아니지. 그 땅이 몇 평이었지? 한 10억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설레발 치지 말랬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당연히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 당신 그거 김칫국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와, 장인어른이 돈 주시면 그걸로 뭐 하지? 와, 우리도 서울에 기깔나는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갈까? 여보,
서울 집값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을 준다고 해도 꽁꽁 싸들고 있을 거야. 우리 아들 나중에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 돈을 쓰라고 있는 건데 우리 부모님도 좀 떼어드리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안 그래? 은혜는 갚아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댕이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저희 부모님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핀 것으로 보니까 땅이 팔린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요즘 정말 살맛이 난다. 자세한 건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결론만 말을 하면 너네한테 집을 하나 해줄까 싶은데. 예? 정말요, 장모님? 집을 해주신다고요? 장모님, 정말 잘 됐나 봐요. 그 땅이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오른 거예요? 와, 대박! 자네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랑 우리 손주 때문일세. 자네만 보면 내가 속이 답답해 아주. 아무튼 우리가 집을 봐둔 게 좀 있는데 너 예전부터 마당 딸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거 있지? 거리로 따져봤을 때는 조금 외곽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긴 한데 도로 잘 뚫려 있어서 회사 출퇴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더라. 마당 달린 집? 엄마 정말로? 내가 마당에서 꽃도 키우고 텃밭도 만들고 애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래, 딱 그런 마당이 딸린 집인데 집도 크고 엄청 예쁘더라고. 뭐 우리 딸이 지금 아니면 언제 살아볼까 싶기도 하고 해서 그 집 매매해서 리모델링 싹 새로 하기로 했다. 내부 수리 좀 보고 공사하고 나면 새 집 지은 것처럼 보일 거야. 뭐 리모델링이 새로 짓는 거나 다름없긴 하지. 그럼 얼마나 걸리는데 공사는? 2, 3개월 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하던데 뼈대는 이미 있고 우리가 공사 맡아줄 회사도 다 갈아봤어. 원래는 집 다 지어진 뒤에 짠 하고 이사 들어와라 하려고 했는데 너희 전세도 빼야 하고 미리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사 준비하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 저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마당 딸린 집에서 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저는 마당을 가꾸면서 사는 전원 생활 같은 로망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 마당 딸린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주 오래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기억하고 저에게 돈이 생겼다고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죠. 남편은 이미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아마도 작은 집에서 마당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신이 났겠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온 뒤로 저희는 급하게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셋집 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 하고 이사 날짜도 받아두었고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불러다가 견적을 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시댁에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 우리 이사 가는 거 자랑이라도 해야지. 마당 딸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잖아. 나 장모님이 보내주신 사진 보고 입을 아주 떡 벌렸다니까.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방이 6개나 있는 게 말이 돼? 이야, 진짜 너무너무 크잖아. 나 너무 신이 난다고. 그러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지 말라고. 아무튼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입을 삐죽였지만 딱히 시댁에 연락을 해서 땅 판 돈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을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딱 지나고 이사를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 어찌나 설레이던지 잠이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삿짐 점검을 끝을 내고 새로 이사갈 집으로 출발을 하는데 남편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뭘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택배라도 있나 싶었다니까요. 그런 남편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시계를 보는데 수상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설마가 사람을 딱 잡더라고요. 저희가 이사를 갈 집에 도착을 하고 이사짐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1층이랑 2층에 옮길 짐들을 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정말 있어서 안 될 사람들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것도 12명이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총 출동을 한 겁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형님들 세 분은 여기 무슨 일로 시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예, 너는 아직도 이야기를 안 했니? 하긴 이야기를 미리 하면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겠지. 오늘 이사 날이라고 해서 우리도 방 좀 골라두려고 왔다. 네? 방을 골라두다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말 팔자는 타고났나 봐. 우리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 살게 생겼고 말이야. 어머머, 저기 용달차 들어온다. 그래도 우리는 양심 있게 짐은 얼마 안 들고 왔어. 짐을 얼마 안 들고 오다니요. 아니, 어머님. 짐을 왜 들고 오고 방을 왜 골라요? 저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우리 옳기는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우리 온 식구가 출동해서 방 고르고 짐 싸들고 왔다는 게 무슨 소리겠어? 우리 동생이 방이 6개나 되는 이렇게 큰 집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데 당연히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어? 참나. 아니,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랑 시댁 식구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같이 살아요? 이 집 말이다. 내가 추천해준 땅 팔아서 마련한 집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도 은혜를 갚아야지. 우리 덕분에 얻게 된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짐까지 다 싸들고 이사를 들어오시겠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지. 어쩐지 어머님이랑 뭘 그렇게 열심히 속닥속닥 전화 통화를 하나 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당신 무슨 주의력 결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자는 줄 알고 아주 당당하게 통화를 하던데. 여보, 나 잠기 밝은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랑 이사 날짜 이야기하는 거 듣고서는 대충 눈치채긴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네. 알고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럼 이렇게 숨어서 어렵게 찾아올 이유도 없었는데. 저는 당당한 남편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시댁 식구들도 정말 가관이었죠. 시부모님은 이 집에 본인들 지분이 있다고 당당하게 우기고 있었고, 첫째 신우는 집안이 망해서 힘들었는데 동생 덕에 큰 집 살아본다고 집 구경하고 싶다고 난리였고, 셋째 신우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본인도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웃긴 건 둘째 신우였는데 대구에 살고 있었던 둘째 신우는 둘째 시매부까지 버리고 왔더라고요. 주말 부부로 살기로 했다면서 애들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데 지들끼리 아주 마음 짝짝꿍이 잘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듣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당연히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현관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주한 광경을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 12명, 남편까지 13명 모두 그 자리에서 벙찌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가구가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빼곡하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사실 저희 가족만 살 거면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하겠어요? 방이 6개나 있는데 저랑 남편, 우리 어린 아들까지 셋이 살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이 집을 구하게 된 이유는 새언니 때문이었어요. 새언니가 저희 가족 모두 다 같이 살고 싶다고 큰 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으로 시작이 된 집이었거든요. 저희 엄마와 그렇게 화해를 한 이후에 새언니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잔소리도 없고 부모님처럼 저희 엄마 아빠를 모시면서 못 받았던 애정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둘째까지 가지게 되면서 더욱 더 웃음꽃을 피우게 됐죠. 그러던 와중에 복직을 할 생각이 없냐고 이전 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고 새언니는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복직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필요했던 거죠. 겸사겸사 같이 살 집을 구하면서 저희 가족까지 함께 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구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비단 가구 때문에 13명의 시자 인간들이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현관 넘어 보이는 거실에 팔짱을 떡하니 낀 저희 부모님과 오빠네 가족 그리고 한 사람 더, 바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봉투 2개를 딱딱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대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새언니가 다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바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도 확정이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일단 말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큰 집을 구하지 못하면 작은 집 여러 채를 사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되겠구나 싶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집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만 두루뭉술하게 한 상태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집을 해주신다잖아. 근데 마당 딸린 집이네 뭐네 하는 걸 보면 적어도 뭐 방이 3-4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안방만 쓸 테니까 엄마랑 해서 작은 방 하나씩 차지하고. 아유, 그럼 된다니까. 아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나 다름없잖아. 아이, 내가 설득할게. 그 계획을 듣고 난 다음 저는 열불이 터졌죠. 바로 따지고 싶었는데 그래봐야 남편이 우겨대면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경찰을 불러서 맞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올 생각인 것 같은데 같이 살기는 죽어도 싫고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그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실은 맞지만 그걸로 살면서 얼마나 울거먹을지 빈대를 붙을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씩씩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돈이 무슨 땅을 팔아서 나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그 주변인 것은 맞는데 우리 땅은 안 들어갔다. 우리 땅은 여전히 쓸모없는 땅이라고. 네? 아니,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집을 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데? 아니, 아빠가 경비일하고 엄마가 건물 청소해서 무슨 수억을 벌었어. 네 새언니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고, 이런 복덩어리를 내가 왜 징징 못 알아보고 그동안 그렇게 구박을 했었는지. 아니, 네 새언니가 육아하면서 언제 복직할지 모르는 거라고 그 주식 차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꽤 좋은 신소재 개발 업체가 눈에 들어온다고 투자를 한번 해보라지 뭐냐. 그래서 거기에 그냥 월급 받은 거 꼬박꼬박 박아넣었지. 너희가 주는 용돈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불리게 된 것은 땅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말이었어요. 여태까지 저도 땅이 팔려서 개발지역으로 선정돼서 큰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이 혹시라도 땅 이야기가 자꾸 거론되면 불편해 하실까봐 그냥 그 땅으로 인해서 재산을 불리게 되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워낙 시집살이 단단하게 당했었잖아요. 속이 좁은 시부모님이 그걸로 괜히 트집 잡을까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그 땅으로 인해서 재산이 불어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혼? 말 잘했다. 언제 이혼할래? 당장 이혼해라. 내가 그 망할 인간들 아주 갉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 2번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당장 이혼을 하라고? 아니, 지금 우리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땅 판 것처럼 말을 했다더니 이제는 또 망할 인간들이야?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하고 눈치 보일까봐 괜히 배려를 했던 거지. 얘, 그 땅 사기쳤던 사기꾼 잡았어. 꽁꽁 숨어있던 거 찾아냈다고. 어머, 아이, 그럼 다시 사기당했던 돈 보상받을 수 있는 거야? 재산 없다고 딱 잡아떼서 민사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사기꾼 잡아다가 조사를 했더니 어떤 사실이 드러났는 줄 아니? 왜? 그 사기꾼이 사기를 친 게 그거 말고 더 있어? 죄야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게 아니라 글쎄 가담자가 있었더라니까. 공범이지 공범. 피해자들을 꼬셔다가 그 사기꾼에게 연결을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로챈 인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니? 잠깐,
피해자들을 그 사기꾼에게 연결을 해준 사람? 그거 우리 시아버지 이야기 아니야? 그래. 그 사기꾼의 공범이 바로 네 시아버지란다. 사기꾼이 다 털어놨으니까 조만간 경찰이 찾아가서 체포할 거다.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뒷목 잡고 쓰러졌다는 거 아니니? 저는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등쳐먹은 사기꾼의 공범이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복수를 꿈꾼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 날 짐을 싸들고 나타날 시댁 식구들에게 보란 듯이 엿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과 사기꾼 소송을 맡기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올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여? 누가 사기꾼이랑 공범이야. 그 인간이 헛소리하는 거야. 내가 아주 이 자식을 잡아다가 촉 쳐야지. 전화 어딨어? 전화는 왜 찾으세요? 그 인간이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다. 오해가 있는 거다. 내가 뉴스에서 분명히 봤다니까. 사돈이 산 땅 그거 개발된다고 했단 말이다. 그거 팔아서 만든 돈 아니야. 누가 주식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어. 내가 알려준 땅으로 부를 얻었으면서 우리가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 난리야. 당신네들이 사기친 건 만천하에 드러났어. 이제 곧 경찰이 당신 잡으러 갈 거라고. 감히 가족의 등을 쳐? 그래놓고 모르는 척을 해? 이거 받으세요. 하나는 이혼 소송장이고 하나는 사기 소송이야. 당연히 둘 다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적혀 있으니까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갑자기 이혼이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아빠가 사기꾼이랑 손잡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 몰랐다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는 몰랐다. 아니 저 인간이 그렇게 잡혀가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사니? 너만 믿고 집까지 전부 금매를 처분해버리고 나온 건데. 올케, 나 진짜 수도권에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싶어. 우리 애들 똑똑한 거 잘 알잖아, 응? 우리 언니도 형부 사업 망한 뒤로 집 하나 없고 우리 막내도 애만 셋인데 집도 절도 없어. 우리를 걷어줄 사람은 올케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요? 거두고 입히고 먹여주게? 이 집은요, 저와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 가족이 살 집이고요. 당신네들이 살 공간은커녕 발도 들일 수 없습니다. 여보, 나는 아니지. 나는 당신 가족이잖아. 당신 정말 우리 아이까지 있는 앞에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애가 나랑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정말 좋은 아빠잖아. 민준아, 민준이가 보기엔 아빠가 정말 잘 놀아주고 좋은 아빠인 것 같아? 아빠는 맨날 핸폰이나 보잖아. 나랑 안 놀아주는데? 아들까지 또랑또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전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변호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남편 손에 이혼 서류를, 시아버지 손에 사기 소송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마 형사소송이라 변호사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혼은 민사고요. 사기 소송은 형사 이후에 민사도 들어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또 만만치 않은 변호사라서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어떻게 며느리가 지 시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아이고 누가 며느리고 누가 시아버지야. 이혼 서류 이거 건넨 거 안 보여? 당신네들이랑 나랑 이젠 인연 없다고. 당장 짐 싸들고 꺼져. 주거 침입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남편 주말 부부하기로 해서 집 정리하고 원룸 들어갔단 말이야. 그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 보낼 준비 다 하고 왔는데. 나 애가 셋이야. 이 애들 데리고 어디 쉼터도 못 가. 올케, 제발. 시댁 식구들 전부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언제부터 제가 지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죠. 제가 책임져야 할 제 식구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매달리는 그들에게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저에게 매달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어가면서 감정 소모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혀를 끌끌 차면서 사기꾼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서 안 겪어도 될 일들을 다 겪는다면서 손가락질을 하셨고 새언니는 재빠르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경찰이 난리법석을 떠는 시댁 식구들을 전부 끌고 경찰서에 갔고 거기서 이미 사기 신고가 들어가 있던 시아버지는 바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강도 높은 조사 끝에 결국 모든 죄를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재판을 받고 돈을 물어줄 일만 남았겠죠. 남편 놈은 끝까지 저에게 자기는 잘 못 없으니 이혼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지지부진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이혼 소송은 금방 끝이 났어요. 남편네 집안에서 저에게 주었던 스트레스가 전부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 덕에 아주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밤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그때도 저희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어요. 결국 둘째 신우는 스토커로 신고를 당하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집 앞에 찾아오는 게 여러 번 누적이 되면 스토킹하는 죄목을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둘째 신우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그렇게 한 놈이 본보기로 당하고 나니까 나머지 쫄보들은 찾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일이 끝이 나도 저희는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면서 사기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워낙 피해자들이 많고 소송을 건 사람도 많아서 이해사실 관계를 따지느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는 있네요. 그래도 늘 정의는 승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죠. 저는 모든 게 인과응보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